네, 쏟아지는 뉴스 속 진짜 뉴스의 밑줄을 그어보는 시간입니다. 냉정하고 공평하게 생각해볼 지점엔 별표도 그려보고요. 자, 뉴스를 보는 또 다른 시선, 박원석의 밑줄 코너입니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의 첫 번째 밑줄 그어볼 뉴스, 안철수의 두 번째 도전, 서울시장 출마 좀 짚어봐야겠습니다. 네. 지금 안철수 대표가 결국은 이제 계속 대선 얘기만 하다가 이제 서울시장 이거 출마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출마 결정 어떻게 생각하세요? 갑자기 나왔습니다. 갑자기라고 보이실 수도 있는데 예. 사실은 정치권에서는 네.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네. 그런 어떤 플랜으로 예상을 했었고요. 예. 안철수 대표가 지금 그 원내 세석밖에 없는 작은 정당의 대표이지만 예. 게다가 이제 원내대표잖아요. 예. 여전히 이제 대권 주자로서 일정한 영향력을 확보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2022년 대선에서 현재의 정치적 위치에서 예. 즉 비교섭 단체인 그것도 원내 세석의 예. 이 원외 대표로서 대선에 나섰을 때 실제 그 영향력은 미미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정치적 돌파구를 어떤 식으로든지 열어야 되고 정치적 돌파구를 여는 데 있어서 내년 이제 재보궐선거, 특히 이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가 2022년 대통령 선거의 관문처럼 지금 의상이 돼 있잖아요. 예. 여기서 일정한 역할을 하지 않고서는 그 뒤에 이제 본인의 정치적 전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결단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 만약에 그게 누가 됐든 내년 재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 된다면 특히 지금 현재 야권의 위치에서 서울시장이 된다면 유력한 대선 후보로 급부상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 점들을 다 보고서 본인이 어떤 결정을 내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이른바 추윤 갈등 상황에서 자꾸 윤석열 검찰총장 이게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이런 것들도 좀 알게만 해도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요? 사실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내년 4월이 재보궐선거이기 때문에 각 당이 1월이면은 경선이나 이제 공천 과정에 본격적으로 접어들게 돼요. 근데 이제 안철수 대표로서는 국민의당에서 내세울 수 있는 후보이지만 국민의당 후보로 출마해서는 당선 가능성이 없고 결국에는 어제 본인이 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범야권의 단일 후보가 되겠다 이런 포부를 얘기했는데 그러지 않고선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려면 더 늦췄다가는 자칫 이 시기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연내에 출마 선언을 하고 이제 단일 후보가 되기 위해서 부지런히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를테면 문 대통령과 박원순 전 시장 심판론 이런 이제 얘기를 했지만 구체적인 어떤 공약 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봐서는 그만큼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갑자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이제 정치권에서는 얘기 나왔었지만 계속해서 급선을 일단 본입니다. 그렇죠. 이런 상황 판단을 한 것 자체가 그러면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을 보면 국민의힘을 입당하는 것도 당연히 염두에 두고서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전과는 다르게 그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두지 않는 그 가능성을 어느 정도 열어놓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실제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이 재보궐선거 판을 키우는 건 반가운 일인데 그렇다고 103석의 제1야당이 원내 3석의 이 작은 정당 대표에게 후보를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안철수 대표가 입당을 해서 국민의힘의 경선 판을 키우고 그렇게 이제 커진 경쟁력을 통해서 내년 선거의 역동성을 만들어내겠다. 이런 이제 약간의 동상이몽 같은 상황이 좀 빚어지고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제 안철수 대표는 1차적으로는 일종의 2단계 경선 같은 걸 선호할 것 같아요. 순차적으로요? 네. 그래서 국민의힘 후보가 뽑히고 그다음에 그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 협상을 하든 아니면 결선 투표를 하든 그러나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자기 후보가 일단 결정이 된 다음에 그 결정된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다시 2차 단일화를 하는 그런 경로
게다가 또 그런 경로를 통해서 경선에서 진다. 예. 이러면 이게 제1야당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 네. 면에서 봤을 때 아예 입당을 해서 네. 국민의힘이라는 단일 이 라운드에서 경쟁을 하자. 네, 네. 이 그 방안을 고집할 가능성이 높고 한동안 이게 이제 좀 줄다리기, 밀당 이런 것들이 좀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 뭐 그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또 순차적으로 하는 걸 오히려 이제 원하고 있을 텐데 현실은 또 뭐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은 걸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현실적으로는 네. 뭐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네, 김종인 위원장과도 좀 얘기를 좀 잘 풀어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근데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예. 2017년 대선 때도 안철수 예. 대표를 지지했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정치적 인연이 좀 있는데 김종인 위원장이 뭐 사실은 거의 그 노골적으로 그런 표현을 해왔지만 안철수 대표의 정치력을 그다지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 않는다. 이런 어떤 그 내색을 계속 해왔고 예. 그리고 야권이 힘을 합치는 그 방식에 대해서도 안철수 후보가 올 가을에 몇 차례 제안을 했습니다. 예. 야권 혁신 플랫폼도 얘기했었고 반문연대도 얘기했었고 예. 거기 일절 반응을 하지 않았거든요. 예. 그래서 2022년 대선이 됐든 내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가 됐든 거기에 유력 후보로 예. 나서고 싶다면 들어와라 일단. 이게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그 일관된 그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뭐 어떻게 이 상황이 좀 전개가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실 나머지 그 서울시장 후보들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 오세훈 전 시장, 나경원 전 의원. 사실 그동안 어떤 이 상황 보면서 뭐 출마식이 저울질을 해왔었을 텐데 이것 때문에 또 이제 안철수 대표 변수 때문에 또 판단이 복잡해지겠습니다. 네, 그런 면도 있고 예. 일단 이게 이제 내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구도가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라고 했던 분들이 이게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로 이 선회하면서 재보궐선거의 판이 커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야권에 유력 대선 주자가 없습니다. 2022년에 과거에 뭐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와 같은 그런 위상을 가진 야권의 후보가 없어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누구라도 내년 그 재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이 된다면 본인이 의도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차기 대선의 유력 주자로 부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현재 야권의 지형이.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바로 대선을 1년 앞둔 시점에서 재보궐선거 후보로 나서는 게 그럼 대선길은 막히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게 일반적인 통념인데 지금 상황이 그렇지도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오세훈 전 시장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 모두 다 한사코 고사에 왔는데 안철수 대표의 신호탄으로 인해서 생각들이 좀 달라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재보궐선거 판은 좀 뜨거워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그에 따라서 여당도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죠.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밑줄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즘 뭐 보니까 그 신문에 미워도 다시 한번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입니다. 주말 사이에 재신임 국민청원이 30만 명, 제가 아까 보니까 32만 명 넘은 것 같아요. 보니까. 네네. 자, 이 열은 어떻게 보세요? 추 장관이 어쨌든 윤석열 총장 징계 직후에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는데 대통령께서도 추 장관이 아니었으면 못했을 일이다. 이렇게 이제 그 감사의 뜻을 밝혔어요. 아무래도 이제 그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과의 이렇게 좀 거친 갈등의 과정에서 그 여권 지지 진영 내에 뭐랄까요 좀 이 지목도 이런 것들이 높아졌고 지지도가 높아진 것을 반영한 이제 그런 여론 흐름이 아닌가 보이고요. 근데 이제 동시에 윤석열 총장 징계에 반대하는 국민청원도 30만 원을 넘었어요. 그래서 일종의 지금 장외 여론전이 펼쳐지고 있는데 이게 원래 이제 20만 넘으면 청와대가 반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상황에서 청와대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반응하기 굉장히 어렵고 추 장관의 사의는 뭐 명시적으로 대통령이 수용은 안 했지만 사실상 뭐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대체적 관측 아니겠습니까? 시기만 남았다. 후임자 결정만 남았다. 이런 게 대체적 관측이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여론으로 인해서 그런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은 없지만 어찌됐건 추미애 장관의 좀 달라진
여권 진영 내 정치적 위상을 볼 수 있는 한 단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20만 명 넘겼으니까 답변이 나와야 되는 건데 정세균 국무총리가 뭐 또 윤석열 국민 섬기는 결단해라. 뭐 추미애 결단 평가한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건 당연히 윤 총장 뭐 사퇴하라. 이런 압박 아니겠습니까? 뭐 정세균 총리만이 아니고 주말 사이에 예. 그 여당에서 계속해서 예. 윤석열 총장에 대한 압박이 있었는데 예. 뭐 윤석열 총장은 이미 법적 대응에 들어갔고 예. 22일 날 지금 네. 일단 직무정지 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심리가 예정이 돼 있어서 예. 그 전에 사퇴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없고요. 예. 그리고 윤석열 총장의 그런 스타일 지금까지 스타일로 봤을 때 본인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이 징계 혐의를 아는 채 예. 스스로 사임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없어 보입니다. 예. 그래서 만약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이 되더라도 2개월이면 지금 정직이 끝나잖아요. 예. 그래서 본안 소송 결과까지 보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그리고 이게 좀 그 묘한 게 국가공무원법상 예. 징계 절차 중에 있거나 아니면 어떤 그 형사적인 그러니까 재판이나 수사나 재판의 대상이 돼 있는 경우에는 또 자의에 의해서 사임을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표를 받을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리가 안 되죠. 예. 징계 절차는 끝났지만 네. 지금 그 윤석열 총장에 대한 그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예. 뭐 감찰방해 등등으로 인해서 그게 과연 해석상 사표를 낼 수 있는 상황인지 혹은 사표를 내더라도 그 사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인지에 대한 해석이 좀 애매합니다. 네네. 그런 등등을 감안했을 때 윤 총장이 스스로 물러날 것 같지는 않다. 이런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그 뭐 서울지검의 1차장 검사도 뭐 그만두겠다 했는데 그거 다시는 수리가 안 되는 그게 상황이었어요. 국가공무원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또 지금 윤 총장의 또 사퇴 가능성을 사실 좀 좁혀주는 그런 또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오늘 새벽에 나온 것 같은데 보니까 YTN이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한 조사인데 윤 총장 거취에 대해서 묻는 의견이었습니다. 절반이 넘는 54.8%가 윤 총장 사퇴할 필요 없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제 이번 조사 지난 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여론조사 결과 당연히 윤 총장의 어떤 거취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그렇죠. 그리고 아무래도 윤 총장에 대한 징계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게 일종의 이제 정치적 징계다. 이런 판단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좀 비판적인 여론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게 향후의 윤 총장 거취에 대해서도 이런 여론조사 결과로 반영이 되는 것 같고 결국 22일 날 지금 집행정지 신청이 어떻게 법원에서 결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이제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만약 22일 날 그 직무정지가 풀리고 즉각 검찰총장직에 복귀하게 된다면 그건 사실은 추미애 장관의 완패일 뿐만 아니라 대통령 데미지를 입는 상황이에요. 대통령이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여권 전체가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고 그에 반해서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다라고 하면 최종 결정은 본안 소송에 가서 되겠지만은 윤 총장도 데미지를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게 되는 상황이라면 또 추미애 지금 법무부 장관 아까 다시 재신임하라 국민청원 32만 넘은 상황인데 또 이 상황에서 만약에 윤 총장 그 요구 사항이 이제 그 집행 정지해달라는 게 이제 기각이 돼버리면 추 장관의 입지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추 장관이 지금 서울시장 후보 또는 국무총리설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후보는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직 후임자 결정도 안 됐고 인사청문회 거치고 인수인계하고 이러는데 최소 한 달 이상 걸리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서울시장 경선에 뛰어들기는 쉽지 않고 또 들리는 얘기는 추 장관 본인도 서울시장에는 큰 뜻이 없다. 그래서 아마 총리 얘기는 아직 그 하마평이 구체화된 바가 없고요. 그 대권 경쟁에 직행하려 하지 않을까.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이 여권의 핵심 지지층들 사이에 정치적 위상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추 장관의 경쟁력과는 지금 좀 달라졌거든요. 그런 거를 자산 삼아 대권 도전에 나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권 쪽으로 방향을 잡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지금 더
짙어지는 걸로 좀 보십니다. 그러면 사실 그런데 또 이제 뭐 여권 내에서는 또 방금 말씀 그 국무총리 이 부분은 이건 아니다. 여러 면에서 이런 또 의견들이 있어요 보니까. 좀 부담스러울 수 있죠. 왜냐하면은 임기 후반부 총리는 아무래도 이제 관리형 총리가 안정적으로 이 임기 후반부를 관리하는 관리형 총리가 그동안에 그 대체적인 모습이었는데 추 장관은 그런 스타일도 아니고 그런 캐릭터가 아니죠. 또 이게 야당의 격렬한 반발이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 인준청문회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될 거고 그래서 아마 총리 가능성은 크게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그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 뭐 과거 발언이라든지 뭐 어떤 뭐 그 SH 재직 당시에 그때 뭐 동문 채용 논란도 있고 그런데 뭐 자, 야당에서는 뭐 이 변창흠 후보자 내일부터 열리는 이제 뭐 인사청문회에서 집중 공격하겠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여러 가지 아직 검증되지 않은 의혹들은 청문회를 봐야 되겠으나 SH공사 시절에 했던 발언들, 특히나 이제 뭐 구의역 사고에 대한 발언이나 또 임대주택 입주자들을 폄하했다 이런 논란이 나오는 발언들은 사실은 공직자로서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을 한 거였고 알려지지 않았던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그분의 속마음, 속생각 이런 것들이 비춰진 것 같아서 대단히 좀 유감스럽고요. 아마 과거 같으면 지금 이제 워낙 국토부 장관이 대안이 없어가지고 김현미 장관이 한번 사의를 표했다가 당시 후보자가 낙마하는 바람에 지금 1년 9개월째 장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또 낙마하게 되면 이제 여권에 미칠 타격이 커서 아마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만 과거의 기준 같으면은 저 정도 발언의 심각성이라면 저는 뭐 청문회 자리에 가기도 쉽지 않았을 정도의 발언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박근혜 정부 시절에 문창극 그 총리 후보자 과거에 이제 뭐 언론사 주필 출신인데 이분이 일제 식민지 지배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 얘기를 했다가 뭐 다른 모든 그분의 무슨 자질이나 이런 것도 다 필요 없고 그 하나로 인해서 낙마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사실 그에 비추어 봤을 때 단지 이 구의역 사건을 본인이 부주의해서 일어난 사고처럼 얘기한 거는 사실은 좀 국민 정서상 그리고 최근에 중대기업처벌법이 국회에서 그 입법이 논의되고 있는 이 상황에 비추어서도 쉽사리 용납되기 힘든 저는 그런 발언이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원석 전 의원이었습니다. 네, 전 세계 곳곳의 다양한 이슈를 짚어보는 국제 이슈 코너입니다. 한국일보 유튜브에서 국제 이슈를 담당하고 있는 손성원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주에는 미국이 코로나 백신 접종 시작한다 얘기했었는데 이번엔 미국이 모더나 백신까지 긴급 사용 승인했네요. 네, 지금 미국 식품의약국이 18일에 모더나 백신의 긴급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모더나 백신이 보건당국의 승인을 받은 건 미국이 최초입니다. 그래서 지금 20일 오전부터 모더나 백신이 미국 전역으로 배송될 예정이고요. 21일부터는 이제 접종이 시작됩니다. 지금 미국 정부 백신 개발을 총괄하는 팀이죠. 월프스피드의 최고 책임자는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을 포함해서 연말까지 4천만 회분의 접종분의 백신을 미국 전역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고요. 화이자 백신이 좀 영하 70도의 초저온 환경에서 유통돼야 되는 것과 달리 모더나는 일반 냉동고 정도의 수준인 영하 20도에서 보관하면 돼서 훨씬 용이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요. 자, 지금 백신 관련해서 뭐 근데 그 또 뭐 알레르기니 뭐 두통이니 뭐 이런 부작용 나오고 있다. 또 어느 뭐 간호사는 또 갑자기 쓰러지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 나오던데요. 예, 맞습니다. 지금 미국이 백신을 긴급 사용 승인을 한 뒤 지금 첫 주 동안 27만 명이 백신을 맞았는데 지금 이 중에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 사람은 모두 6명으로 파악이 돼요. 근데 심지어 알래스카주에서는 백신을 맞은 의료인 3명이 숨이 가빠지고 어지러움 느끼고 뭐 이런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고 시카고의 한 병원에서도 손발이 저리고 심박수가 올라가는 그런 부작용 사례가 나와서 백신 접종을 일시적으로 중단한 상태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테네시주의 한 간호사는 실제로 실신하기도 했는데 그 간호사는 지금 뭐 원래 좀 미주신경계에 과민 반응 여력이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자, 뭐
그럼 이제 백신에 대해서는 어떤 불신하는 목소리가 뭐 생기지 않겠어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특히 흑인들이 불신과 혐오를 좀 표출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이유가 1932년부터 40년간 예. 보건당국이 매독 연구를 위해서 흑인 600명을 대상으로 비밀 생체를 시험했던 그 트라우마 때문인데요. 예. 그래서 흑인 응답자의 35%가 백신을 맞지 않겠다는 CNN 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워낙 이렇다 보니까 지금 미국 펜실베니아의 한 카운티에서는 요양시설 직원들 700명을 대상으로 백신을 맞으면 82만 원 정도 지원금을 주겠다, 돈을 풀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 그렇군요. 자, 이제 미국이 이제 모더나까지 이제 승인하면서 이제 각국 백신 접종 이게 뭐 전쟁이나 말까지 하던데 달리기 붙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여러 나라가 백신 접종의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예. 캐나다와 사우디는 14일, 17일 각각 접종을 시작했고 예. 이스라엘도 19일 네타냐후 총리를 시작을 했고요. 예. 유럽연합은 27일 접종에 들어갑니다. 예. 일본은 내년 2월 접종 개시를 목표로 화이자 특별 승인을 검토하고 있고요. 중국은 내년 2월 11일春제 연휴 전까지 5천만 명에게 그 자국 백신을 맞힐 계획인데 예. 문제는 최근에 또 안전성 논란이 다시 한번 불거졌다는 거예요. 시노팜 백신을 맞았는데 현지에서 또 코로나 감염된 정황이 밝혀졌다, 이런 전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전 세계적인 코로나 계속해서 지금 뭐 확진자 크게 늘고 있죠. 네, 지금 동절기를 맞이해서 코로나가 전 세계에서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20일 기준 누적 확진자 수는 1,800만 명에 달했고요. 누적 사망자는 32만 명에 달했습니다. 지금 미국 내 입원 환자 수도 일주일 사이에 6% 급증을 했고요. 지금 뉴욕주도 불과 2달 새 입원 환자 수가 6배 폭증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탈리아는 또다시 완전 전국을 전면 봉쇄했고 영국도 4단계를 신설을 해서 아예 런던과 잉글랜드 지역을 전면 봉쇄했습니다. 그 영국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또 변종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다고요? 네, 변종 바이러스가 퍼져 있어서 기존 바이러스보다 감염력이 70% 높은 바이러스인데 근데 또 미국 정부 말로는 모더나가 이거를 해결할 수 있다, 뭐 이런 말도 또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뭐 이건 보니까 신종 바이러스긴 한데 이것 때문에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영국에서 출발하는 뭐 항공편 다들 지금 막고 있고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게 변종 바이러스가 뭐 그 확산 속도는 빠른데 이게 뭐랄까요, 뭐 어떤 백신으로도 치명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뭐 이렇게 크지 않고 다르지 않다, 이런 얘기 그런 들리던데. 얘기도 없습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또 며칠 전에 그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까지 이거 확신됐다. 그래서 뭐 이게 근데 이제 대통령이다 보니까 뭐 각종 유럽연합의 어떤 회의들도 있고요. 정상들을 만나는 기회가 많은데 당연히 비상입니다. 그렇겠어요? 지금. 네, 마크롱 대통령이 재밌는 거는 프랑스 정부가 악수나 포옹, 비주라고 하죠. 입맞춤도 사실은 금지를 했는데 이거 이제 볼로 하는 뽑고 그걸 모두 어겨서 그 사실 뭐 스페인 총리와도 직접 만나서 어깨를 부딪히기도 하고 직접 6명 이상 모임을 하지 말라는 권고를 하고서도 자기가 집권 여당 지도부 한 10명과 모여서 또 만찬을 즐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외로 좀 비판이 또 나오고 있는 형국입니다. 마스크는 제대로 쓰고 그다저나 했는지 모르겠어요. 음식 먹을 때는 마스크를 벗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또 이쪽 유럽 사람들이 음식 먹을 때 보통 한 2시간 걸리거든요. 2-3시간 걸리고 하죠. 대화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걱정 큽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일보 손상원 기자였습니다. 네, YTN 라디오 홍보선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에서 마칩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의견 주실 분들은요, 샵 0945번 50원 유료 문자로 의견 주시고요. 유튜브에서 YTN 라디오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저희 프로그램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잠시 뒤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출발새 아침 4부 시작합니다. 자,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사건으로 관심을 모았던 이용구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음주 폭행 사건이 논란 불거지면서 이 스스로가 이 여러 가지 논란 중에서도 특히 이제 음주 관련해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습니다. 오늘은 이거 관련해서요, 이용구 법무부 차관, 지금 뭐 법조계에서는 사실은 이제 경찰에서 이 관련해서 뭐 이전에 뭐 단순 폭행 사건으로 그냥 뭐 종결해버린 거 관련해서 뭐 좀 이런저런 논란이 많습니다.
관련해서 구자령 변호사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구자령 변호사입니다. 네, 먼저 이거 사건 어떤 건지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이 사건은 이용구 차관이 차관 임명되기 전인 지난 11월경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앞에서 술에 취해 차 내에서 잠든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택시 기사를 폭행한 사건입니다. 사건 당시 택시 기사는 운전석에 앉은 채로 몸을 돌려서 목적지에 다 왔으니까 일어나세요. 이렇게 이제 이 차관을 깨우다가 욕설과 함께 멱살을 잡히는 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차관으로부터 폭행당한 기사가 바로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경찰도 출동을 했고, 근데 경찰이 그때 당시에 이거를 단순 폭행 사건으로만 이제 가지고 있다가 사건 이틀 뒤에 택시 기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이제 내사 종결을 처리한 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 사건이 문제가 되는 이유, 뭐 처리 결과가 문제인가 아니면 절차가 문제인가요? 사실 이게 결과도 그렇고 절차도 그렇고 둘 다 의문이 있습니다. 의문이 있다. 예. 자, 그러면 그 좀 구체적으로 좀 짚어볼까요? 그 단순 폭행 사건으로 처리한 것, 이것에 대해서 뭐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이 두 가지가 결론에 이제 이르는 과정이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예. 뭐 하늘과 땅 차이의 결과를 발생시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게 경찰에서는 단순 폭행죄다라고만 지금 처리를 했거든요. 근데 단순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라 그래서 피해자가 처벌하지 마세요라는 의사 표시를 하면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내용 딱 들으면 다들 아시는 운전자에 대해서 폭행을 한 사건이거든요. 그러면 특가법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특가법상의 운전자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운전자가 처벌하지 마세요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양형에서 선처하는 걸로만 작용할 뿐이지 처벌은 하게 돼 있습니다. 게다가 이게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죄가 유죄가 인정되면 징역 5년 이하 그리고 또 2천만 원 이하 벌금이라서 형량이 굉장히 셉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단순 폭행죄로 처벌을 하면은 완전히 뭐 입건도 안 되고 내사 종결 처리가 되는데 특가법상에 이게 그러면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니까 그런 결과가 나올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전혀 다른 결론에 이르는 이제 핵심 쟁점이 운행 중이었는지. 그런데 지금 최근에 법 개정에 의해 가지고 운행 중의 개념에 대해서 법에 아예 괄호를 쳐가지고 그러니까 차가 그러면 달리고 있는 움직이고 있는 상황만이 아니고 그럼 정차해 있는 것도 포함이 되는 걸로 개정이 됐습니다. 이게 입법 경위를 보면 이 사건에 대해서 특히나 더 이거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과거에는 운행 중으로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법원에서 굉장히 좁게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승객도 달리는 차에서 이제 운전자를 때리면 나도 위험하다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주정차했을 때 폭행 사건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만들었는데 정작 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는 거 아니냐라는 논의 끝에 국회에서 아예 운행 중의 개념에 승객을 승하차시키기 위한 주정차 상태도 포함한다라고까지 명시적으로 아예 규정을 넣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거를 하차시키기 위한 과정이었으면 이게 법에 조문상 딱 들어맞는 사건 아니냐. 그럼 이게 어떻게 단순 폭행이냐라는 거에 대한 의문이 그래서 굉장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경찰이 내사 종결 처리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경찰도 뭐 법조인은 아니지만 이런 당연히 교통 관련 법규는 당연히 다 꿰고 있을 텐데. 뭐 왜 이렇게 했는지 입장을 좀 밝히고 있습니까? 일단 경찰은 내사 종결 처리에 문제가 없다면서 당시에는 사건 당사자가 이용구 차관이라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으니까 여기에 영향받은 거 없다. 몰랐다고 그럽니까? 그렇죠. 몰랐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단순 폭행으로 본 게 자신들은 2017년도 헌법재판소 판결문 토대로 사건을 판단한 것이니까 이게 뭐 법적인 근거도 있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인용한 헌법재판소 판결을 보면은 공중의 교통 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정차한 경우에는 운행 중의 개념에서 배제된다. 이제 요거를 가지고서 이제 운행 중의 개념에서 포함되지 않는다고 봐서 이제 단순 폭행으로 봤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경찰이 헌법재판소 판례를 제시했는데 그러면 이 판례를 근거 삼으면 경찰과 같은 결론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사실 그렇지가 않아가지고 지금 논란이 더 가중되고 있는 것인데요. 일단 경찰이 제시한 헌법재판소 판례가 방금 아까 법 개정으로 아예 더 명시적으로 범위가 딱 들어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전에 국법을 대상으로 한 판시입니다. 그래서 아니 지금 현행법이 있는데 국법으로 올라가서 그거에 대한 해석론을 끌고 와가지고 단순 폭행으로 보는 게 적절하냐.
그 헌법재판소 판례가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지 자체도 일단 첫 번째로 문제가 되고요. 예. 그리고 헌법재판소 판시사항 자체도 지금 이 처분에 대해서 근거가 될 수 있는지도 또 논란입니다. 예. 방금 읽어드린 거대로 공중의 안전을 저해할 장소가 아닌 곳, 네. 아파트 단지가 과연 그렇게 뭐 위험성이 없는 곳이냐.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더 핵심인데 예. 지금 계속적 운행 의사 없이 주정차. 근데 택시기사가 거기에서 멈추고 뭐 잠을 자고 뭐 이럴 리도 없잖아요. 그러려면 택시기사 그 집이 거기든지. 그렇죠. 예. 같은 아파트든지. 마침 이용구 차관이랑 동네 주민이더라. 이런 사안이 아니면 택시기사는 다른 승객 태우려고 다시 운행해서 가든지 뭐 거기서 나 퇴근하겠다라고 하면 집으로 가든지 어딘가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운행을 종료할 의사로 거기서 멈췄다고 보기에도 무리가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판례를 적용시킨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이런 결론에 이르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이제 제기되고 있습니다. 뭐 경찰의 설명이 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봐서는. 네. 그러면 이렇게 일단 뭐 내사 종결이라는 말, 뭐 일반인들이 자주 접하는 말 아니지 않습니까? 네. 사건이 이런 식으로 끝나는 것도 당연히 많지가 않죠? 그렇죠. 이게 사실 뭐 흔한 절차에 의한 종결은 아닙니다. 내사라는 게 사실 수사기관이 풍문이나 뭐 익명의 투서나 이런 게 이제 계속 나오거든요. 경찰 뭐 수사기관에는. 근데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범죄 혐의가 있는지를 본다. 이건 입건 전 개념입니다. 그래서 뭐 고소 고발 이러면 딱 이제 사건이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게 지금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자. 뭐 이런 개념이라서 쓸데없는 정보를 이렇게 제거하는 정도의 소극적 의미로 쓰이는 게 많고. 근데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에서 범죄 혐의가 있을 경우에 수사를 한다. 라고 아예 수사기관의 의무로 정하고 있는데 그 택시기사가 나 피해 입었다고 신고를 했잖아요. 그럼 이거는 범죄 혐의가 지금 그 상황에서 확인이 된 건데 왜 그 상황에서 입건을 안 하고 이렇게 내사 종결을 했는지 그때 혐의가 바로 포착됐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절대 이렇게 처리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좀 의문이 더 절차에 대해서도 있는 겁니다. 자,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입건하게 되면 입건은 또 기본적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기소니 불기소니 이런 거를 염두에 두고서 전제로 하고서 진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입건이 되면은 사건 번호가 딱 부여가 되거든요. 그럼 그 사건은 추적이 됩니다. 이거는 기소가 되든 불기소가 되든 누군가가 책임 있는 결정하에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고 언제든 확인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내사 종결이라는 거는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돼 가지고 이제 다음에는 내년부터는 이제 경찰도 종결권을 갖지만 현행법 하에서는 검사만 종결권을 갖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의혹을 제기하는 입장에서는 종결권을 갖는 검찰한테 안 가고 경찰선에서 종결을 하려고 지금 내사 단계에서 이게 묶어놨다가 끝낸 거 아니냐라는 의문이 이제 제기가 되는 거죠. 자, 당연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 뭐 기소 불기소 결정은 이제 검사가 하는 것이니까 경찰에서 당연히 그냥 종결을 해버렸으면 검찰에서 이걸 알 가능성은 없지 그렇죠. 않습니까? 모르죠. 서류 자체가 안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이 그 당시에 사건을 들여다볼 기회 자체를 박탈한 거 아니었냐. 그렇게 된 거는 이게 지금 의도적인 거 아니었냐라는 이제 의문이 제기가 되는 것이고 지금 사실 듣기에도 혐의 성립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다. 뭐 어느 쪽 주장이 뭐 의도적인 건 아니더라도 법리에 대해서 이런 결론이 있을 수도 있고 저런 결론이 있을 수도 있다 정도까지는 생각이 들 수 있다라고 싶으면 수사를 해야 맞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지금 시민단체가 또 고발했다면서요? 맞습니다. 그래서 수사 입건하고 수사 진행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오히려 이 사건은 내사 종결이 됐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걸 종결시킨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사의 처분에 의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고발에 의해서 사건 진행될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는 법적인 걸림돌은 없습니다. 이른바 일사부절에 해당하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아예 내사 종결돼 버렸으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저 특가법 이 관련해서 한번 좀 짚어보죠. 이게 이제 사실 운전하시는 분들, 특히 대중교통, 택시나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을 내서 만약 폭력을 휘두르면 이게 다중의 어떤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특가법에서 강력하게 처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논의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더 지금 논란이 되는 게 이용구 차관이 그 전에는 법무부 실장이었거든요. 그때 법무부가 이제 공공의 안전을 위한 그 우수 사례로 본인들이 도로 위 폭력에 대해서 엄단하고 있다. 그래서 택시 기사에 대한 딱 이런 사안이었습니다. 근데 그 구속 기소하고 실형까지 선고된 사례 2건을 언급하면서 우리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수 사례로 배포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런 사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엄단하겠다며 뭐 죄질에 따라서 최고형도 구형하겠다라는 걸 보도자료로 배포를 했는데
그런데 이용구 차관이 지금 이런 논란에 휘말리니까 법무부 입장은 뭐냐 도대체 그러면 국민의 입장에서 누구는 아예 검찰까지 가지도 않고 내사종결 누구는 엄단하고 이게 지금 그런 거가 사람 따라서 달라지느냐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지금 거둘 수가 없는 거죠. 아니 그 뭐 요즘은 또 차량 안에 다 그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어서 아까 뭐 멱살을 잡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 증거 자체가 분명히 남아 있을 것이고. 그렇죠. 당시에 신고가 되면 이게 녹음도 다 남고 그러니까요. 출동 경찰관 자체도 증거 방법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다른 케이스로 좀 넘어가 볼게요. 그 최근 그 마스크 쓰지 않은 승객에게 마스크 쓰라고 했다가 이제 운전기사 폭행당하는 경우 참 많았죠. 그렇죠. 이제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입법도 됐고 입법에 됐는데도 처벌에 좀 이게 미흡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법에 의해서 운전 중에 이제 개념도 넓혔고 이제 이런 식으로 온 거죠.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도 좀 택시 기사나 버스 기사님들이 좀 고생이 많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마스크 써달라고 했는데 이거에 불만을 품은 승객이 버스 기사를 폭행해가지고 난동을 부린 60대 남성에 대해서 법원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폭력치료 강의 40시간 수감까지 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집행유예가 되면 아마 초범이나 이제 나이가 좀 있다라는 거 고려했을 텐데 이렇게 부수처분 뭐 수강명령 이렇게 40 이런 것들이 붙으면은 이거 자체도 이행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엄벌을 했다고 볼 수 있는 정도 처벌입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기사님들한테 대해서는 승객에 대해서 마스크 제대로 쓰게끔 하는 거 그리고 뭐 안 쓰는 분은 내리게 하는 거 이런 것까지 의무를 많이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사님들이 참 고생이 많습니다. 이거 마음에 안 들어하는 분은 또 지적했을 경우에 갑자기 욱하가지고 주먹 날라오는 경우도 많은데 이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거 방역에 대해서도 이제 지금 그 기사님들에게 의무가 주어지는 상황이라면 국가가 당연히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강하게 좀 보호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 맞습니다. 자, 뭐 이렇게 그 음주 상태에서 운전기사 폭행 이 논란 때문에 이용구 법무차관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이 될 거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국민의힘 쪽에서는 지금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정치적인 수사라고 볼 수 있는 게 공수처 법에 의하면은 그 고위공직자의 재직 중 범죄에 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마침 그때는 이제 변호사였죠. 그렇죠. 법무부 실장 내려오고 변호사 하던 시절이기 때문에 대상 자체가 안 되고 또 범죄 자체를 볼 때도 특가법상에 이제 운전자 폭행죄는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로 규정이 돼 있지 않아 가지고 요거는 이제 정치적인 수사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근데 판례가 그 수사에 대해서 내사 종결 처리에 관여한 게 있으면 직권 남용으로 처벌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건 이제 그거에 대한 포석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누가 윗선 정말 그런 것들이 이제 가정을 한 얘기입니다만은 거기에 이제 그런 내용이 밝혀진다면 그거는 이제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됩니다. 그럼 이제 이용구 차관의 얘기가 거기랑 엮이면 이제 공수처 수사 대상으로 갈 수 있다. 뭐 이제 그렇게 이어가기 위한 포석 아닌가. 현재로서는 그냥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사건인법 구자룡 변호사였습니다. 아침을 뜨겁게 스포츠가 얼마나 좋은지 네, 매일 아침 스포츠의 매력을 짧고 굵게 전해주는 코너죠. 스포츠가 얼마나 좋은지. 자, 오늘은 조은지 기자 대신에 특별한 분 나오셨습니다. YTN 스포츠부의 만물 박사로 불리는 서봉국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만물 박사는 아니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첫 소식. 손흥민 선수 100호골 도전했는데 이거 못했죠? 뭐 전체적으로 경기가 잘 안 풀렸고요. 토트넘들은 시즌 첫 연패에 빠지게 됐습니다. 어제 경기 보신 분들 많을 텐데요. 14라운드 홈 경기였고 레스터시티의 0대2로 완패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토트넘은 리버풀전에 의해서 2연패를 했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공격 포인트를 추가를 못했고 토트넘도 4위로 주저앉았습니다. 전반적으로 토트넘 선수들 몸이 무거웠고요. 반면에 레스터시티는 압박 그리고 역습이 좋았고 전체적으로 많은 점유율을 내주면서 좋은 경기를 했습니다. 전반 추가 시간에 토트넘 파울이 나왔죠. 이러면서 페널티킥 선제골을 내줬는데 이 빌미를 준 선수가
평소에 손흥민 선수와 재미있는 골 세리머니를 주고받는 오리의 선수였습니다. 이 선수 치명적 실책이 아쉬웠고요. 예. 후반에는 이번에 상대의 헤딩이 수비를 막고 들어가면서 자책골이 됐습니다. 2대0으로 완패를 했습니다. 아예 전반전부터 그냥 뭐 페널티킥으로 죽을 쏘기 시작해서 수발은 자책골까지. 그래서 무리뉴 감독도 경기가 끝나고 나서 참 이번 경기 이상했다. 페널티킥도 나오고 자책골도 나왔다. 뭐 질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그러니까.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악재가 다 나왔네요. 보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손흥민 선수 100호골 도전했다가 못했는데 그러면 득점 순위도 좀 밀리나요? 그렇습니다. 이 손흥민의 경쟁자가 여러 명이 있는데요. 오늘 새벽 경기에서 그 결승골을 넣었던 상대팀 레스터시티 바디 선수 말고도 뭐 원래 잘하는 리버풀의 살라 선수가 있었죠. 이 선수가 앞 경기에서 2골을 넣으면서 13골로 올라갔습니다. 2골 넣었어요? 예, 손흥민은 11골로 남아 있으니까 이 바디와 함께 공동 2위가 됐죠. 손흥민 선수 레스터 시즌 평점이 6.4에 그쳤습니다. 바디 선수가 양팀 최고 8.1을 받았고요. 축구 관련 업체 인포골도 경기 종료 후에 손흥민에 대한 평가를 했습니다. 손흥민도 결국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게 그 2골차 클려가던 후반 25분에 손흥민 선수가 찬스를 잡았는데 이게 무산되면서 이런 평가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손흥민 선수 다음 경기 또 바로 또 있죠. 네, 뭐 저 황보선 앵커가 영국 유학파니까 잘 아시겠지만 연말에 경기가 많지 않습니까? 이 영국 같은 경우 복싱데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 다음 복싱데이. 복싱데이? 복싱데이. 네. 크리스마스가 지난 뒤 28일에 15라운드 울버햄튼과 원정 경기가 있습니다. 이때 다시 통산 100호골에 도전을 하게 됐고요. 울버햄튼과요. 네,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프리미어리그 이맘때 경기가 많으니까 손흥민 선수 컨디션 관리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자 다른 축구 소식도 볼까요? 자 울산현대 계속 그 준우승에 그쳤었는데 자 마침내 아시아 무대 재패했네요. 그렇습니다. 이 팀은 2년 연속 전북 현대에 지면서 2위를 2번이나 했는데요. 하지만 토요일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정상에 마침내 올랐습니다. 이란 챔피언팀하고 경기를 했는데 2대1로 역전승을 거뒀고요. 이러면서 2012년 이후 8년 만에 우승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아시아 챔피언스리그는 우승 상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K리그가 우승하면 5억 정도 받는데 이 대회는 우승 상금만 44억이고요. 그리고 뭐 출전 수당 그리고 다음 클럽 월드컵 대회 그 출전료까지 포함이 되면서 우리 울산 현대가 이미 65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예, 뭐 이거 그나마 다행히 또 이제 그 김도훈 감독이 뭐 이거 우승하면서 이제 그만둔다. 그렇습니다. 김도훈 감독은 4년 동안 울산을 이끌었는데 그동안 우승이 없었죠. 하지만 이번에 더 큰 대회를 우승하면서 아름답게 이별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최우 선수가 윤빛가람이죠? 그러면 이 선수가 그 별명이 조광래호 황태자 아니었습니까? 뭐 우리 황보선 앵커도 축구팀장 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 선수가 한 10년쯤 전에 아주 잘 나갔죠. 올해 30살인데 한때 축구 천재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뭐 맞아요. 대부분의 천재들이 그랬듯이 체력, 지구력 이런 쪽에 좀 약점이 있었고요. 하지만 이번 아시아 챔피언스리그에서는 천재성을 유감없이 발휘하면서 정확한 킥, 도움, 득점까지 활약을 해서 4골, 도움 3개. 최우수 선수가 됐습니다. 이러면서 7골을 몰아친 울산 현대 팀 동료 주니어 선수를 제치고 최우수 선수가 됐죠. 자 마지막으로 세계 랭킹 1위 고진영 역전 우승했네요. 그러면서 고진영 선수는 같은 우리나라 선수죠. 김세영 선수한테 한타를 뒤진 채 4라운드를 들어갔는데 오늘 버디만 7개를 쳤고요. 이러면서 6언더파를 기록해서 최종 합계 18언더파 5타 차로 김세영을 밀어내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상금도 그렇습니다. 상금이 12억 945만 원이니까 상당히 많은 거고요. 이렇게 되면서 2년 연속 상금 왕에도 오르게 됐습니다. 대신에 올해 선수 타이틀은 김세영 선수한테 갔고요. 우리 선수들 올해도 여전히 잘했는데 이렇게 되면서 올해 LPGA 대회, 메이저 대회 3승을 포함해서 모두 7승을 합작을 했고요. 2015년부터 6년 연속 최다 우승국 나라의 영예를 지켜가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YTN 스포츠부의 서봉국 기자였습니다. 네, 8736님께서 저도 택시기사인데요. 정차에서 종종 폭행을 당하게 됐는데 특가법상 처벌이 맞군요라고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의견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아침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황보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